이번 주 진행할 부분은 프로그래밍 언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테스트, 그리고 유지 보수, 그 다음에 정보와 관련된 표준, 프로세스, 품질, 비용 산정,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 진행할 때 소프트웨어 공학이 왜 나왔냐라고 말씀드리면서 소프트웨어 위기, 소프트웨어 크라이시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소프트웨어 크라이시스라는 개념이 나온 게 하드웨어 쪽은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빠르고 잘 나가는데 소프트웨어 쪽은 왜 그렇지 못하지? 라는 위기의식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만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주먹구구 방식으로 애독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공학적인 접근을 해보자 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공학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체계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지? 라는 관점에서 프로세스나 방법론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SDLC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생애 주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터폴이네, 프로토타이핑이네, 스파이럴, 이터레이티브, 클린룸 이런 것들이 나왔었고요. 어쨌든 소프트웨어 개발 생애 주기라고 하면 그 생애 주기에 따라서 저희가 요구사항부터 해서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유지보수, 운영 이렇게 넘어갈 텐데요. 그 단계에 따라서 저번 주 봤던 것은 소프트웨어 공학 기본 왜 나왔지라는 부분하고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SDLC라는 프로세스는 뭐가 있고 개발 방법론에는 어떤 거 있는지 전체를 봤고 거기에 따라서 그 진행 절차에 따라서 요구사항 분석부터 해서 설계하는 부분 그리고 앞쪽에 나왔던 이번 주 진행할 부분 프로그래밍 언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부분은 그 SDLC 공정상에서 본다라면 구현 쪽에 가깝고요. 그리고 구현 끝난 거 바탕으로 저희가 시험하고 유지보수 운영하는 단계 그래서 SDLC 관점에서 교합방법 관점에서 이런 것 절차대로 진행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저번에 그런 말씀도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SI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면 방법론을 일반적으로 두 개를 가지고 들어가요. 개발 방법론이 있고 관리 방법론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쪽에 관련된. 그래서 SDLC에 따른 이 절차대로 진행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개발 방법론에 가까운 거고요. 관리 방법론 관점에서 비용 산정이랄지 품질 관리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뒤쪽에 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유지보수 다음에 정보 관련 표준이랄지 프로세스 품질 비용 산정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 표준 관리 개방 방법론 이쪽에 가까운 거고요. 마지막 쪽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소프트웨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생산성이나 이런 걸 높여볼까라는 관점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재사용입니다. 재사용을 하게 되면 생산성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 못지않게 좋아지는 부분이 품질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재사용한다는 거는 그냥 저희가 처음 만들어 본 거를 쓰는 게 아니라 대형 레퍼런스 사이트에서 검증된 컴포넌트나 이런 것들을 갖다 쓰기 때문에 품질과 생산성을 다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객체 지향에서 말하는 상속에 따른 객체를 재사용한다. CBD에서 말하는 컴포넌트를 재사용한다. SOA에서 말하는 서비스를 재사용한다. 이런 컴포넌트나 소스 코드 레벨, 서비스 레벨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경험을 재사용하는 것도 재사용이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설계할 때 과거에는 구조 설계, 상세 설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구조 설계라는 말보다는 아키텍처 설계 그 다음에 상세 설계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아키텍처 설계하는 부분에서 과거의 경험을 잘 사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키텍처럴 스타일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골격을 바꾸고요. 그리고 실제 객체 간의 관계랄지 구조랄지 이런 실제 상세한 디테일한 부분에서 저희가 경험을 재사용하는 부분은 갱오브 포가 얘기했던 디자인 패턴을 쓴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 관점에서 제일 뒤쪽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그래서 이 컨텐츠 가지고 금주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쪽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XML이나
자바, 아작스, 소아 뭐 이런 콘텐츠가 있고요. 우선 XML 풀네임은 뭐죠? 잘 아시겠지만 Extensible Markup Language죠. 그러니까 마크업 언어인데 Extensible, 확장 가능한 마크업 언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업 언어는 장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서의 구조와 내용에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마크업 규칙이다. 부여하는 언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꺽쇠 들어가 있는 거, 이를 마크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마크업이 들어가 있는 언어를 저희가 마크업 언어라고 하는 거고, 굳이 마크업 언어를 구분하자라면 스타일과 관련된 마크업, 그 다음에 구조와 관련된 스트럭처럴 마크업, 그리고 의미와 관련된 시멘틱 마크업,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양식과 관련된 스타일과 관련된 마크업 태그로 본다면 폰트 태그나 이탈릭, 언더라인 이런 태그들이 저희가 스타일과 관련된 거고, 구조와 관련된 건 p 태그나 div 태그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의미와 관련된 건 뭐 타이틀이랄지 이런 것들이 의미와 관련된 태그다. 그렇다면 마크업 언어는 어떻게 발달되어 왔냐? 참고로 ISO 표준으로 되어 있는 건 SGML 표준입니다. 그런데 SGML 표준은 좀 방대하고 좀 엄격한 부분이 많아서 SGML 표준을 다 규약을 만족하는 브라우저랄지 지원하는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용 방법이 어렵다 보니까 확산되는 데 좀 제약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인터넷이 확산된 계기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지만 가장 확산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부분이 저희가 HTML 작성이 쉽죠. 그리고 뭐 콘텐츠 관점에서 뭐 성과 관련된 이런 콘텐츠도 확산의 계기가 됐다고 하고, 어쨌든 SGML이 사용하기 어렵던 반면에 HTML은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고 확산이 좀 많이 퍼졌습니다. 대신에 HTML 태그의 단점은 뭔가요? 얘가 프리디파인드 돼 있고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태그만 쓸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HTML을 좀 확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SGML은 확장이 굉장히 가능한 구조지만 사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 XML은 SGML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뽑아놓은 서브셋, 부분 집합 개념입니다. 그래서 HTML의 단점을 좀 극복하고 SGML의 장점 중에서 좋은 것만 좀 슬레임하게 취해서 저희가 XML 표준을 잡은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SGML은 장단점 보시는 것처럼 많은 기능과 선택 사양을 포함하고 확장성 좋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단점이 사용하기 쉽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HTML 태그를 통해서 저희가 인터넷이 확산되는 계기를 맞았고, 보시는 것처럼 장점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태그고, 그 다음에 플레인 텍스트 기반으로 이식성과 사용이 편리하더라. 근데 단점 여기 보시는 것처럼 HTML은 정적인 태그고 프리디파인드 있기 때문에 확장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사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XML이라는 표준을 만들었고, XML은 굉장히 확장이 쉬운 구조. 참고로 여러분들 GIS가 뭐죠? 뭐 네이버나 다음 지도, 구글 지도 같은 지리 정보를 다루는 시스템들을 저희가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지리 정보 시스템 그러는데, 지리 정보를 표현하는데 XML 태그를 갖다 쓴다랄지, 그래서 GML 표준이랄지 여러 가지 그 익스텐션 마크업 랭귀지 바탕으로 저희가 특정 분야에 맞도록 커스텀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렇게 확장 가능한 형태로 여러 분야에서 쓰고 있습니다. XML 정의 볼까요? 웹상에서 구조화된 문서를 전송 가능하도록 한 마크업 언어로서 사용자가 태그를 정의하고 DTD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설술할 수 있는 언어다. 참고로 여기 DTD라고 나와 있는데 XML 문서를 구조, 이 XML 문서의 구조는 어떻게 정의된다. 문서 구조 정의하는 걸 저희가 과거에는 DTD를 썼습니다. 요즘에는
DTD보다는 XML 스키마를 쓰고 있고요. 나오겠지만 DTD를 지향하고 저희가 XML 스키마를 쓰는 이유는 DTD 같은 경우는 XML 문법 표준이 아니라 EBNF 기반이기 때문에 XML이 가진 확장성이랄지 장점을 취할 수 있는 제약상. 그래서 요즘에는 DTD보다는 XML 스키마 바탕으로 XML 문서의 구조를 정의를 하고 있죠. 구성 요소 보겠습니다. XML 있고 양식, 스타일을 표현하는 Extensible Style Sheet Language라고 하는 XSL, 그 다음에 XML 문서 간의 링킹, 연결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Extensible Linking Language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요즘에 문제는 잘 나오진 않지만 과거에 한 두세 번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 XML 문서, 구문 분석기 대표적으로 삭스하고 돔이 있습니다. 삭스는 Simple API for XML이고 돔은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인데 두 놈의 차이가 어떤 거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제 기억에 한 두세 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두 놈의 차이는 뭐죠? 참고로 여러분들 XML 문서를 까보면 어떤 구조인가요? 트리 구조가 되죠. 루트 노드부에서 만약에 루트 노드가 있고 여기 밑에 자식 노드들이 있고 여기 밑에 또 자식 노드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트리 구조로 됩니다. 그러면 XML 문서 바탕으로 저희가 내가 이쪽 노드에 있다. 그러면 나랑 같은 레벨이 있는 시블링 형제 노드를 찾아간다든지 내 노드 바탕으로 상위에 있는 페어런트 노드를 찾아간다든지 내 노드 바탕으로 밑에 있는 차일드 노드를 찾아간다든지 즉 XML 문서 바탕으로 구조상에서 내가 순회하거나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XML 문서 자체를 어떻게 하겠어요? 메모리상에 올려놓고 내 형제 노드는 누가 있지? 내 부모 노드는 누가 있지? 자식 노드는 누가 있지? 걔를 알아가려면 XML 문서 구조 자체가 메모리상에 올라와야 내가 탐색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방식이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메모리도 참고로 요즘에는 메모리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과거에 저희 2000년대 초반? 90년대? 아무튼 그때만 해도 저희 메모리나 이런 것들이 비싸다 보니까 제약된 환경에서 어떻게 최적화냐 이런 부분 얘기를 했지만 요즘엔 스토리지나 메모리 이런 것들 걱정하면서 개발하진 않지만 어쨌든 돔을 쓰게 되면 성능이랄지 메모리 제약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대부분 XML 문서 바탕으로 쓰는 것들은 XML 문서를 갖다가 특정 태그의 값을 읽는 형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XML 문서의 구조를 내가 탐색한다기보다는 특정 태그를 만나면 그 태그의 값을 읽는 방식을 대부분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돔보다는 삭스. 그래서 삭스는 이벤트 기반이고 엑셀 문서를 쭉 읽어가다가 내가 특정 태그의 값을 만나면 그 값을 끄집어 읽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돔과 삭스를 보면 삭스 같은 경우는 이벤트 기반이다. 그 말은 뭐냐면 XML 문서를 읽어가다가 내가 특정 태그의 값만 읽을 거니까 그러면 특정 태그 만나면 이벤트 발생시켜서 그 값을 끄집어내는 방식이고 돔은 트리 기반으로 메모리 올려놓고 내가 XML 문서 구조를 읽어가는 방식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삭스 같은 경우는 이벤트 기반의 특정 태그 값을 읽어내기 때문에 XML 문서 구조를 변경한다.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돔 같은 경우는 메모리상에 올려놨기 때문에 XML 문서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적용 분야 보시는 것처럼 삭스 같은 경우는 문서 여러 개 있는데 그 바탕으로 특정 태그 값만 읽는 경우에 쓰시는 거고요. 돔 같은 경우는 적은 양의 문서를 메모리상에 올려놓고 내가 구조 탐색이랄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 쓰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XML 처리하는 구조나 구성 요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성 순서, 문서 유형 선택하고 문서 분석하고 DTD 작성하고 실제 XML 문서 작성하고 스타일 시트 작성한다. DTD 작성한다는 거는 XML 문서의 구조를 정의하는 건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DTD보다는 XML 스키마를 통해서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XML 문서를 작성하는 기본 룰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시작 태그는 반드시 끝 태그와 페어, 짝을 이루어야 되는 거고요. 태그를 겹쳐 쓸 수 없다. 무슨 말이죠? 만약에 A 태그, B 태그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한가요? 아니죠. 페어가 돼야 됩니다. 내가 A 태그 썼고 B 태그 썼으면 B 태그가 끝나야 되는 거죠. B 태그 끝나지고 A 태그 끝나는 거 이렇게 페어가 써야 된다. 그래서 태그는 겹쳐 쓸 수 없다는 말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XML 문서는 하나에 반드시 루트 요소를 가져야 되고 XML 이름 짓는 규칙은 다음 규칙을 따라야 된다. 이름은 문자로 시작할 수 있고 언더바 문자로도 시작할 수 있다. 숫자가 중간에 들어갈 수 있지만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름은 공백을 표현할 수 없고 첫 문자를 제외하고는 닷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XML이나 이런 것들은 예약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XML 문서는 대소문자 구분하더라 라는 거죠. 활용 분야 저희가 전자출판, 검색엔진, XML EDI 이런 여러 가지에서 많이 XML 문서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D2D하고 XML 스키마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XML 스키마랑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D2D는 보시는 것처럼 문서 내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원소와 원소들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나 구조, 포함 관계, 반복수 등을 선언한다. XML 문서의 구조를 정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실제 XML 문서 기반이 아니라 EBNF 기반이기 때문에 XML 문서가 가지는 장점을 취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D2D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XML 스키마 디스크립션이라는 표준이 나왔고 D2D의 문제점 보시는 것처럼 네임스페이스를 지원 안 한다든지 그리고 데이터 타입이 제한적이랄지 그리고 객체 지향에서 얘기하는 상속이랄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지 않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에는 XML 스키마 디스크립션을 쓰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XML 문서가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의 구조를 정의한 게 DTD나 XML 스키마 디스크립션을 정의한 건데 DTD 같은 경우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처럼 정의하는 거고요. XML 스키마 디스크립션 정의하면 오른쪽 하단처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XML 스키마 디스크립션으로 적용하게 되면 데이터 타입, 스트링 타입이랄지, 바이트랄지, 인트랄지, 롱, 쇼트, 데시말, 플로트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 타입이 있다. 그리고 XML 기반의 XML 스키마 디스크립션은 XML 기반이고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객체 지향의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심플 타입이 있고 컴플렉스 타입이 있고 컴플렉스 타입에서 예를 들어서 북이 있는데 내가 컴퓨터 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익스텐션 베이스가 북이다. 무슨 얘기죠? 내가 북이라는 걸 기본 구조를 갖다가 내가 확장해서 컴퓨터 북을 정의했다라는 거죠. 네. 확장의 개념입니다. 상속의 개념입니다. 자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바 저희가 인터넷 기반 프로그래밍 할 때 자바를 많이 쓰고 있지만 실제 자바가 나온 거는 목적이 뭐였나요? 가전제품이랄지 그 가전제품이나 이런 데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윗바닥에 OS가 뭐가 됐든 베어메탈 깡통에다가 추상화된 레이어 얹어놓고 그 위에 올라타기 때문에 OS에 상관없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걸 지향했던 거고요. 그래서 인터넷용 기반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것보다는 실제는 가전제품이랄지 이런 데서 쓰려고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선에서 개발한 네트워크 기반의 객체 지향 언어고 객체 지향적 인터프리터 기반의 언어다. 특징 다 아시는 것처럼 메모리 관리, 가비지 컬렉션 기능 제공하죠. 참고로 자바만 지원하나요? 단넷 같은 경우 C샵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가비지 컬렉션 다 지원합니다.
이 플랫폼 독립적이다. 자바 버추얼 머신 상에 올라타기 때문에 OS가 어떤 거든 다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객체 지향 언어고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하드웨어 기반 플랫폼이 뭐든 간에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가상 기기가 올라가고 거기 위에 올라타기 때문에 OS랑 상관없이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다라는 거죠. 컴파일 하게 되면 클래스 파일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 다 아실 거고요. 자바 인터페이스 보겠습니다. 자바 자체는 다중상속을 지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저번 주 저희가 UML 하면서 리얼라이제이션 얘기를 했을 거예요. 실체화 얘기를 했습니다. 실체화에서 어떤 게 있었죠? 크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건 유스 케이스를 실체화하는 게 있었고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실체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유스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게 유스 케이스 리얼라이제이션입니다. 참고로 UML에서 리얼라이제이션 관계는 상속과 비슷한데 선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UML에서 화살표 방향은 디펜던스의 방향이다. 누가 누구한테 의존하지? 얘가 실체화하고 얘가 유스케이스. 사용자 관점이 유스케이스고 시스템 관점이 유스케이스다라고 하면 내가 시스템 관점으로 유스케이스를 뽑아내려면 우선 사용자 관점 요구사항 유스케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디펜던스 방향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클래스 간에 클래스와 클래스가 있는데 얘네 간의 리얼라이제이션 관계다. 그러면 A가 있고 B가 있다. 무슨 얘기죠? A는 껍데기고 실제 B가 구현한 거예요. 그러면 A는 뭐란 얘기다? 인터페이스란 얘기다. 껍데기이고 실제 B가 구현한 거다. 그러면 실제 소스 코드로 제너레이션 해보면 클래스 B라는 건 어떻게 한 겁니까? A를 구현한 거죠. 임플리멘트 해서 A를 한 거다 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본다라면 이렇게 된 거는 뭐죠? A가 있고 B가 있다. B는 A를 상속받은 거죠. 상속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맨바닥에 B를 만든 게 아니라 A가 기본이 있고 A를 확장했다. 그래서 클래스 B는 어떻게 된 거다? 익스텐즈, 확장했다. 누구를? A를. 아까 그 XML 스키마 디스크립션에서 보면 북이라는 기본 컴플렉스 타입이 있고 걔를 확장했다. 보면 익스텐션 베이스라는 키워드를 쓰고 있죠. 확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클래스와 클래스 여러 번 봤는데 리얼라이제이션 관계가 있다. 그럼 얘는 인터페이스고 얘는 실제 구현한 클래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바 플랫폼 보시는 것처럼 어디에 쓰냐라는 관점에서 J2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스탠다드 에디션, 마이크로 에디션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마이크로 에디션 어떤 환경에서 쓰냐에 따라서 커넥티드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과 커넥티드 리미티드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 두 개가 있다라는 정도만 그냥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놈의 차이는 뭡니까? 어떤 놈이 더 제약된 열악한 환경에서 쓰이냐라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CLDC가 좀 더 열악한, 그래서 보면 가상화 머신 같은 경우도 얘가 KVM, 킬로바이트 버추얼 머신, 그 메모리가 킬로바이트 레벨밖에 안 되는 이런 제약된 환경에서 쓰는 거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바 특성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비지 컬렉션 발생한다. 참고로 가비지 컬렉션이 항상 발생하나요? 안 쓰면? 그게 아니죠. 참고로 흰 메모리 영역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덴, 서바이버, 테누어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에덴과 서바이버 영역이 0 영역이고 테누어드 영역이 올드 영역인데 쭉 메모리 영역에 따라 쭉 써가요. 써가다가 얘가 풀이 찼다. 그러면 그 순간에 가비지 컬렉션이 발생하는 거죠. 가비지 컬렉션 발생하는데 있는 것처럼 참조 가비지 컬렉션 발생하는 시점에 참조를 안 한다. 그러면 메모리에서 날립니다. 그리고 아직 참조해서 쓰고 있다. 그럼 얘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역을 옮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에덴 영역에 있던 게 서바이버 영역으로 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서바이버 영역까지 다 찼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쓰는 것들은 버리고 쓰는 것들은 테너드, 올드 영역으로 갈 겁니다. 참고로 그런데 에덴과 서바이버에서 발생하는 가비지 컬렉션을 저희가 마이너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하고, 얘가 서바이버 영역까지 다 찼어요. 그럴 때 발생하는 것이 풀 가비지 컬렉션이다. 그런데 풀 가비지 컬렉션이 발생할 때는 성능상의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들 그 APM 툴들 써보셨으면 제니퍼랄지 이런 거 해보면 메모리 사용량 쭉 모니터링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 볼 겁니다. 뭐예요? 참고로 이런 부분 메모리 쭉 쓰다가 떨어지고 이것도 발생하는 건 뭡니까? 마이너 가비지 컬렉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쭉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는 건 뭡니까? 풀 가비지 컬렉션이 발생하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제니퍼 같은 APM 상에서 이런 걸 봤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잘 짜여진 겁니다. 메모리 릭 누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스템 오픈하고 나서 크게 모니터링 해보면 이렇게 가야 정상인데 메모리 사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비지 컬렉션 안 되고 메모리 릭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 어느 정도 쓸 수, 뭐 메모리 릭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얘를 하루에 몇 번 와스를 내렸다 올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와스를 내리면 메모리 다 날아갈 거니까. 네, 어쨌든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소스 코드 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어디서 메모리 릭이랄지 발생하는지. 빌드 방식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